네, 2012년 방영됐던 드라마 응답하라 1997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역할로 나왔던 성동일 씨가 공부는 뒷전이고 또 이 그 아이돌만 쫓아다니는 그 철없는 딸 정은지 씨를 개딸, 우리 개딸 이렇게 부르면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었는데요. 자, 그런데 20대 대선 이후에 정치권에서 이 개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의 대선 패배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2030 여성 지지자들이 이른바 개딸을 자처하면서 대거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 입당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건데요. 당내 이른바 이재명계를 불리우는 의원들에게는 비록 소액이지만 응원을 담아서 1,004원을 보내는 그런 후원자들도 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치권에 불고 있는 이 개딸 신드롬 어떤 것인지 오늘 촛불 국민언니로 불리우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불굴의 희망이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신 최민희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때 미디어 특보 단장으로 네, 활약하셨잖아요. 네. 미디어 특보 단장이면은 주로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이셨어요? 그 미디어 특보 단장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네. 하나는 패널들과 같이 방송 대응 논리를 만드는 거, 그리고 직접 출연하고 네. 이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방송 모니터를 통해서 미디어 특보단이 13명이 있었어요. 아하. 예, 미디어 특보가.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종편이나 보도 전문 채널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네. 아. 근데 과거에 미디어 특보단 그러면 네네. 주로 과거에 현직 은퇴한 그런 언론인들을 특보로 영입하는 역할을 주로 과거엔 했는데 제가 특보 단장을 맡으면서 네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조직으로 바꾼 거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네, 제소하고. 네. 그리고 방송 토론 논리를 같이 만들고 네. 하는 등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대선 토론은요? 대선 토론에서는 그건 이제 미디어 특보 단장 역할이고 대선 토론은 방송 토론 자문 단장이었습니다. 아, 방송 토론 또 자문 단장도. 네, 그러니까 후보 방송 토론에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대선 끝난 다음에 좀 여파가 있으시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 2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네네. 제가 혼자 힘들어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보니 또 할 일을 해야 해서 어쨌든 3월 10일 오전 5시에 제가 저희 동네가 도농역인데 도농역에서 피켓 들고 이재명 후보 지지해 주셔서 고맙다고 낙선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자들이 황망한 마음으로 출근하시다가 저를 붙잡고 울고 뭐 그러셨는데 저희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을 다해 지지한 당원과 지지자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예. 낙선 인사를 이틀 했고요. 그리고 그 낙선 인사를 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좀은 힐링이 됐고, 이후에는 대선 패인을 분석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잘못 같아서 좀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조금 더 잘했으면 뭐 이런 것 때문에. 특히나 이제 0.7%라는 것이 너무 조금만 작아서. 네. 잘했으면, 조금만 내가 이랬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 후에도 전화를 많이 받는데 다 그런 생각이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때 방송에서 이렇게 했으면 몇 표가, 혹은 내가 전화하기로 한 10명 중에 못한 2명 때문에 졌나? 뭐 이런 거. 예, 아마 뭐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셨던 많은 분들은 같은 생각들, 네, 모든 네. 유권자들이 하물며 지금 또 그 캠프에서 또 이렇게 역할을 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더더욱 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대선 그 패배 이후에 지금 이제 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개딸이라는 표현도 쓰고, 사실 이게 개딸이 뭐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아직 많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언론에서 표현은 됐지만 2030 여성들이 지금 민주당의 입당 러시를 보여주고 있다. 있습니다. 주도하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당사 앞에 서 있었던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도 나름의 목소리를 크게 미치고 있다. 이런 흐름 자체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조금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올라가자면 그 국민의힘의 젠더 갈라치기 대선 전략, 그래서 이대남 결집 전략에 대응해서 늦게 나온 흐름이라고 한편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가 마지막에는 이대녀들은 온라인상에선 그래도 투표는 잘 안 한다는 요지의 말까지 하면서 이게 마치 젠더 갈라치기를 대선 전략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데 대한 이대녀들의 오랜 관찰 그리고 결집 이렇게 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여성부 폐지를 둘러싸고 이렇게 대선에서 페미니즘이 주 이슈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페미니즘 자체에 대한 논쟁보다는 페미니즘을 비난하는 후보와 페미니즘을 그나마 중립으로 옹호하는 후보에 대한 여성들의 찬반이 갈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성평등 가족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재구조하자 이런 네네네. 주장이었고 윤석열 당선자는 처음에는 양성평등부로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가 맨 처음에는 예, 나왔었죠. 맨 처음에 경선 과정에서 양성평등부를 공약으로 얘기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페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왔어요. 이준석 대표와 화해하고 며칠 안 돼서였던 네,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예. 이게 참 이상한 일인데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선에서 아주 핵심 이슈처럼 그렇게 떠올랐었고요. 그것이 20, 30대 여성들의 정치적 결집을 네네.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게 중요한데요. 세 네네. 번째가 되게 내가 누군가를 지지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 이게 정치 효능감에 대한 의심을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5% 내지 7% 지다가 박빙이 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에서 네네네. 20대, 30대 여성들의 응답률이 높아지면서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아하.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 패널들이 20, 30대 여성들의 응답률이 높아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박빙의 구도로 대선판을 바꿀 수 있었다라는 평가. 네네. 그러니까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된 거고요. 20, 30대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 효능감이라는 것을 처음 겁니다. 느껴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게다가 지금 0.73%의 박빙이 결국은 막판 2030 여성들의 결집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민주당 대다수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효능감이 극대화됐고 또 하나는 그들의 그런 결집이 민주당이 비대위를 꾸리는데 20대 여성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네네.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커다란 효능감이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변화들이 우리 정치에도 또 한 번 새롭게 부는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 30대 여성들이 이렇게 뭐 배제가 됐었을까요? 아니면 관심이 없었을까요? 정치 안에서 풀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정치가 풀어내지 못한 건 20, 30대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문제 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어떤 시기에 중요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결집했다가 정치인들이 그 이슈가 사그러지면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는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20, 30대 여성들이 그럼 정치 의식이 없었냐, 낮았냐, 혹은 정치 참여율이 적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늘 20, 30대 여성들은 정치 의식이 높았고 2008년 광우병 소고기 네네. 수입 반대 촛불 집회도 사실은 소녀들의 촛불 맞습니다. 집회였거든요. 그리고 투표율도 20, 30대가 높습니다. 그중에서 여성들이 훨씬 높습니다. 남녀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자신들의 요구를 한 목소리로 제시하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 묘한 젠더 갈라치기 대선 전략이라든가 여성부 폐지 같은 것이 네. 20, 30대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치권에 의제화해서 전달하는 네네.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런 그 선거 때 나왔던 뭐 여가부 폐지나 이런 얘기들의 반작용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네요. 있긴 있지만 네. 그게 단순 반작용이 아니라 네. 20, 30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정치의식이 높은데 네. 그런데 현실 정치에 무관심했는데 자기들의 관심 이슈가 대선에
한 주요 의제로 등장하자. 네네.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결집하고 있다. 네. 여기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재발견. 그에 따른 개딸 현상입니다. 네, 이거 개딸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웹 쪽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개딸이라는 건 또 뭔 소리고 양아들은 또 뭐고 예? 그리고서 또 어디서 모여가지고 갑자기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데 어디야 거기가 네. 사실 마치 제가 느낄 때는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노사모. 예, 노사모 때 그 돼지 저금통 만들어서 사람들 모이고 네, 네. 뭐 이러던 때가 떠오르는 듯한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열풍은 노사모 이래 최고 열풍이고요. 그리고 우선 개딸이라는 건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나온 건 맞고요. 네네. 그때 개딸은 조금 그 당시에는 여성은 다소곳하고 얌전하고 부모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뭐 딸일 때고 일반적인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와 다른 창의적이고 발랄하고 좀 거침없고. 개성 있는 예, 맞아요. 예, 거침없는 개성 있는 딸이 개딸 이미지였거든요. 이번에 개딸이 나온 이유가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그래서 나도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걸 20, 30대 여성 커뮤니티 누군가 찾아내서 아하. 이게 이제 그럼 우리가 딸이 되어줄게요. 이렇게 시작된 거고요. 근데 개딸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개념 있는 어허. 딸이라고 일부는 써요. 근데 이건 네네. 극히 일부고 다른 일부 개딸은 그러니까 다수 개딸은 자기 의견이 강하고 아빠가 잘못하면 반대 목소리도 내고 네. 아빠를 무지무지 사랑하는 그게 개딸입니다. 그게 지금 개딸이라는 그 단어의 네. 어떤 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네. 그 20, 30대 여성들이 지금 이번 원내대표 선거 때도 사실 큰 영향을 끼치게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냐. 그거는 아마도 민주당이 박홍근 대표를 뽑는 건 필연이었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과 전체 분위기는 1617만 표. 그러니까 우리 쪽 정치인 중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를 가 다치지 않을까. 네. 이 후보를 어떻게 잘 지켜서 5년 후에 승리할까. 이게 민주당 쪽 분들의 소망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내대표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분을 뽑고 싶다. 이게 전체 분위기이고요. 그래서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될 거라고 의원들 분위기도 그랬다고 아, 그랬나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계파 갈등의 결과로 계파의 힘겨루기로 박홍근 의원이 됐다면 그냥 과거의 원내대표 선거랑 똑같았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런 개딸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계속 촛불을 열면서 네. 이재명 후보를 지킬 원내대표를 뽑아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검찰개혁해야 돼. 네. 검찰 독재 국가를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 이런 요구를 계속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박홍근 대표는 의원들이 뽑았지만 사실은 개딸들로 상징되는 2030 여성 세대와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그 힘, 지지, 응원을 등에 업고 됐기 때문에 강력한 원내대표가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방향이 제시됐다고 방향이 보죠. 확실하게 좀 제시됐다. 예, 그러니까 선명 야당, 개혁하는 야당, 그리고 5년 후에 승리하는 야당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언론 개혁, 법원 개혁, 뭐 이런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네네. 그 여기에 지금 마침 그 최민희 의원님이 얼마 전에 내신 책이 이름이 또 아버지야. 네. 어떻게 그렇게 또 그거는 개딸 논란이 일어날 거라는 이런 열풍은 생각하지 못했고요. 네네. 제가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의 개딸이었던 거죠. 아, 원조 개딸. 왠지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왜냐하면, 들어요. 예, 저희가 딸이 셋인데 네. 언니 둘은 아버지 말씀대로 얌전하게 공부 잘해서 둘 다 교사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꿈은 저도 이제 사대에 가서 혹은 사대 아니라도 교육 학점 이수해서 교사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아버지와 늘 노선이 달랐어요. 아버지는 조선일보를 좋아하셨고 저는 안티조선운동 대변인을 했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 개딸이네. 원조 개딸.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학생운동하고 감옥 예. 갔다 오고 그 이후에 모든 게 아버지와의 투쟁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늘 제가
감옥에 갔을 때라든가 어려운 인생의 고비마다 돌아보니 아버지가 저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더라고요. 실제로 물적, 뭐 심적 모든 걸로 다. 매번 부딪혔던 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제가 이렇게 살게 해준 버팀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참. 억울하게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계속 복권이 안 돼서 힘들었는데 작년 8.15에는 정말 복권이 된다고 소문이 나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기대했다가 안 되니까 더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생각난 게 아버지였습니다. 네네.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네. 진급에 좌절되고 고개 숙였던 아버지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저와 있었던 추억을 쭉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 개딸 고백록 같이 이렇게 쭉 풀어놓으신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근데 지금의 어떤 일종의 이 흐름하고서는 또 같이 또 뭐 그렇게 됐는데 네. 일종의 개딸 참회록 참회록 고백록 참회록 뭐 그렇게 되었네요. 그렇네요. 예, 예. 아, 아무래도 이제 좀 그 본인이 나이가 먹으면서 부모가 되면서 네. 또 새롭게 바라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귀한 동포셨고 네.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일제가 수탈하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본에 징용 가신 거죠.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는 4살 때 갔고 뭐 이런 복잡한 사가 있고요. 네네.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셨으니까 3급 공무원 시험 붙으셔서 뭐 공직자이셨습니다. 또 열심히들 사셨고요, 다들. 네. 그 지금 이 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좀 나누면서 그 이재명 상임 고문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30 여성들과의 어떤 이 개딸 신드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재명 후보가 다시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한 동기가 되겠지만 네.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은 그분 자체가 모티브입니다. 네. 네, 그리고 대선 중에도 뭐 이상한 질문, 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받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정치를 그만두기에 너무 젊다, 계속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셨고요. 그만두기엔 컨텐츠가 너무 풍부한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이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구상이 너무 많은 분이세요. 네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쉬시다가 네.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정치 일선은 아니더라도 정치에 복귀하시길 기대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모저모 해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서울시장에 나와야 된다. 네. 뭐 당대표로 추대를 해서 민주당이 처한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도에 나와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나오는 건 안 되죠.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를 그만두시고 대선 나가셔서 네네. 경기도에 나오는 것은 좀 그 머쓱하죠. 예. 그런데 다른 선택지는 조건과 처지 그리고 본인의 결단에 따라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 깨진 것 중에 하나가 10년 주기 권력설이 깨졌어요. 10년 주기 권력설. 그러니까 한 정당에 10년은 맡겨본다. 아하. 근데 사실 그게 깨진 게 박근혜 3년 반의 탄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의 시계가 자꾸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는 대권 후보에 떨어지면 뭐 외국에 공부하러 간다 맞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지만 네. 그것도 이미 과거고 이제는 정치 시간이 막 빨라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에 따라 정치인들도 맞춰갈 수밖에 없고 이재명 후보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장 나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글쎄요. 서울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 민주당에겐 가장 어려운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민주당이 심판받은 가장 크게 심판받은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네. 어려운 곳이니까 출마할 가능성은 다른 데보단 조금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이건 너무 많은 변수가 있는데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가 어떻게 하느냐. 네. 그 시민들의 마음을 얻느냐 못 얻느냐. 사실은 네네. 그 국방부로 청와대 이전 같은 것도 서울이 반대가 가장 높았어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조건이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어떤 시점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고정불변 출마다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 개혁과 관련돼서 참 네. 많은 역할들을 해오셨고, 네. 예, 아까 얘기 잠깐 나왔던 것처럼 아버님은 조선일보를 보셨지만 또 따님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저는 안티조선 운동 예,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으로 단체. 지내오셨고요. 자, 지금 이제 그 대선 투표 결과에서도 뭐 재외국민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60%를 압도적으로 넘어섰고 이겼습니다. 압도적이었고요. 이런 사실을 두고도 이제 선거전에서 언론들이 어떤 제 역할을 좀 더 잘 해냈더라면 네,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과거에 저희는 네. 언론의 정론 기능 회복, 음.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팩트 보도와 논평 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일한 세대이고요. 네. 근데 지금은 레거시 미디어가 그 구조나 구성원들의 성향으로 인하여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보수적으로 논조가 굳은 상태입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시대, 저희 시대까지만 해도 기자들이 네.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 출신들이 다양한 대학을 나와서 다양한 지역에 살면서 기자 시험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서울 특정 일부 지역 출신들이 기자가 됩니다. 서울 특정 지역 출신들이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돼요. 네. 그래서 지배 엘리트층의 공고화 경향이 언론 종사자들, 기자들까지 저는 뭐 거의 다 이렇게 포섭된 상황 그런 네네. 문화에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레거시 미디어가 제가 바랬던 저희 세대가 바랬던 정론 기능 회복으로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다만 네. 과거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했던 건 여당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그래도 정부 비판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저는 일반적인 권력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자들은 대통령 비판을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네. 있어서 네. 이 부분 일부는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구조상으로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네. 일부가 할 것이다. 이렇게 일부는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부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일부 신문 기자들은 네.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근데 그게 구조적인 비판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여전히 대선 때도 레거시 미디어와 1인 유튜브 그리고 다양한 라디오 매체 등등이 정말 대결하는 양상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으로 시민 매체라고 합시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민 매체들이 더 약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유튜브가 지금은 그냥 1인 방송이잖아요. 네. 이 유튜브 채널이 종편화할 것이다. 다양한 섹션을 가지면서 네네. 더 발전하고 세분화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는 그쪽에서 어떤 좀 희망을 보신다. 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것 유튜브가 같아요. 더 구조화되고 그리고 유튜브가 실시간 방송하는 유튜브도 생길 테고 네. 그리고 유튜브에 돈이 좀 더 몰릴 테고 건강한 돈이 네네. 그러면 뭐 꼭 1대1 구도는 아니라도 1대 0.5로 시작하여 네. 그쪽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끝으로 6월 1일 지금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 네. 예비 후보로 이름 올리셨어요. 월요일날 출마 선언하는데요. 네. 제가 남양주에서 20대 낙선한 이후로 되게 낙선하면 그 지역을 떠나는데 네. 저는 뭐 우리 딸이 그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 네네. 어머니가 그 노인정에서 너무 재밌게 잘 지내시고 저도 남양주가 좋아서 만 7년 안 떠나고 네. 계속 살았더니 저런 사람이 한번 시장이 되면 어떨까 하는 바람들이 막 이렇게 형성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도 남양주가 폭풍 성장 중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맡아서 청렴하고 원칙 있게 한번 100만 도시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희망?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출마하려고 합니다. 아주 그 밝은 에너지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기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 맡으셨던 그리고 이제 남양주시장 선거에 임하시는 최민희 의원 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좋은 활동 기대하겠고요. 네. 예, 또 자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